그날 일본 공장들이 멈춘 이유가 지진도 전쟁도 아니라 손톱만한 자석 하나였다는 것 믿으시겠어요?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품이 조금 늦는 정도겠지. 물류가 잠깐 꼬인 거겠지. 그런데 며칠 뒤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기차 모터, 산업용 로봇, 의료기기, 심지어 군수 장비까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하나같이 같은 증상을 보였거든요. 힘이 빠진 것처럼 갑자기 멈춰버린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멈춤이 고장이 아니라 누가 스위치를 눌렀다는 듯 너무 정확하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뉴스에 딱 박힌 숫자 하나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지난달 수출이 줄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원자재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의 문제였고 무엇보다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은 우리가 왜 이런 걸로 흔들리냐는 분노가 터졌고 미국은 이대로 두면 다음 산업이 멈춘다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기술로 뭉개고 넘어갈 말을 이번엔 정면으로 꺼내버린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한 문장 그 문장이 전 세계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죠.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 그때부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자석을 어디서 사오냐가 아니라 이 판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관저에서 절대 먼저는 꺼내지 않을 것 같던 이름이 조용히 등장했다는 사실. 미국 쪽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날아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한 장의 계획표가 책상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자원도 없는 나라가.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없는 나라가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일본은 강경한 표정으로 버티다가도 결국 그 이름을 찾게 됐을까요? 왜 미국은 자존심보다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꺼낸 한 장의 카드가 왜 동맹의 모양까지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도쿄 아키하바라 뒤편 부품 상가 골목에 새벽부터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보통은 느릿하게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금속 냄새와 기판 냄새가 섞인 좁은 통로에서 가게 주인들이 휴대폰 화면을 서로 들이밀며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자석이 없습니다. 오늘도 못 나갑니다. 이번 주 납품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일본 자동차 부품사 협력업체들과 온라인 회의를 위해 도쿄에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모터용 부품을 조달해 일본 쪽 라인에 맞춰주는 일을 오래 했고, 그래서 저는 현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엔 비용이 올라도 배송이 늦어도 결국에는 어디선가 대체품이 나타나는 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대체품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키하바라 상가에서 택시를 타고 저는 곧바로 신주쿠 쪽 임시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는 평소처럼 질서정연했지만 제 휴대폰 알림은 계속 울렸습니다. 일본 쪽 구매 담당자인 다나카가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현우님, 연구자석 재고가 예상보다 빨리 바닥납니다. 나고야 라인에서 오늘 오후부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대체 공급처 어디든 있습니까?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구자석,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은 모터의 심장에 가까운 부품이었습니다. 전기차 구동 모터, 산업용 로봇 관절, 의료기기 구동부, 심지어 정밀 센서까지
작은 자석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산업 전체의 리듬을 맞추는 부품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자석이 끊기면 라인은 멈춥니다. 멈춘 라인은 곧 사람들의 월급과 납기와 계약과 신뢰가 동시에 멈춘다는 뜻입니다. 신주쿠 임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현장 PM인 사토가 화상회의 화면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토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토의 눈빛이 그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김현우님, 나고야 모터 공장 쪽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석 수급이 이대로면 라인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절반이면 버틸 수 있습니까? 사토가 다시 말했습니다. 절반이면 버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 한쪽에 띄워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뉴스 자막 캡처 하나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강조된 숫자였습니다. 2025년 12월 중국 일본 히토류 자석 수출 280톤. 전월 대비 8% 감소. 숫자 자체는 얼핏 작아 보였습니다. 8%요? 산업의 스케일에서 8%는 늘 흔한 변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석은 달랐습니다. 자석은 여유 재고를 두기 어렵고 인증과 규격과 테스트가 얽혀 있어서 한번 끊기면 바로 대체가 안 됩니다. 8% 감소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스위치가 눌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나고야 공장 현장 책임자인 스즈키의 음성 메모였습니다. 스즈키의 목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와야 할 물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라인 직원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석이 없으면 모터가 멈추고, 모터가 멈추면 납품이 멈추고, 납품이 멈추면 계약이 깨집니다. 스즈키가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물류가 아니라 허가의 문제였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통제는 숫자보다 빠르게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토가 화면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연우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자석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원 쪽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조와 납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조의 언어가 갑자기 정치의 언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창문 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은 캄캄했습니다. 왜 지금이지? 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이지? 저는 무심코 뉴스 기사를 더 찾아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정보가 더 많아질수록 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불안을 피한다고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인 박지훈의 목소리가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현우님, 일본 쪽 라인 멈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라이선스가 더 빡세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돕니다. 현우님이 현장 분위기 제일 잘 알죠. 진짜 심각합니까?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박지훈님, 이건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더 막힐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보고서에서나 쓰는 문장을 제가 직접 말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나카가 또 보냈습니다. 총리 관저 쪽에서도 수급 동향을 묻고 있습니다. 정치가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시장으로 해결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치가 움직이면 산업은 더 빨리 멈춥니다. 그리고 산업이 멈추면 결국 사람의 삶이 먼저 흔들립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단순히 부품 납기로만 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고요? 제가 그날 도쿄에서 본 표정들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토의 흔들리는 눈빛, 스즈키의 거친 숨, 다나카의 다급한 문장. 그 표정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라인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조 공급망 일을 해왔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모터와 부품 납기 문제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AI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자석으로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멈춘 세계를 다시 움직이는 방식이 단순한 돈이나 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자원 전쟁이 아니라 신뢰 전쟁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적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은 결국 한국을 찾을지도 모른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멈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그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또 다른 알림이 떠 있었고 그 알림의 발신자는 예상 밖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한 사람의 발언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새벽 첫 비행기로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도쿄의 도로는 평소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단체방, 협력사 메일, 내부 보고 채널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석, 라이선스, 승인 지연. 하네다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항 와이파이를 잡는 동안에도 손끝이 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수급표를 다시 확인했고, 납기표를 다시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뉴스피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공항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뉴스에 나온 건 단순한 자원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같은 공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사들이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수출 감소 수치가 먼저였고, 그 다음은 통제 강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믿기 어려운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스크 옵티머스 생산이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제한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라면 웬만한 리스크는 기술이나 공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자석을 꺼냈다는 건 사정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와 공급망 담당자들이 동시에 알아듣는 언어로 위험을 선언한 셈이니까요. 저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남은 40분 동안 공항 구석 의자에 앉아 관련 기사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는 장면이 아니라 로봇 관절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 말입니다. 감속기, 베어링, 그리고 연구 자석이 들어간 모터.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관절이 힘을 못 쓰면 로봇은 넘어집니다. 로봇이 넘어지면 기술의 미래가 넘어집니다. 그걸 머스크가 인정했다는 건 히토류 자석이 더 이상 원자재가 아니라 목줄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쪽 다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이 빨랐습니다. 김현우님, 미국도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 발언 봤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다나카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경제팀이 방금 내부 결론을 냈습니다. 이건 동맹 재편 이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납기표를 붙잡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동맹 재편이라는 말을 듣는 장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힘들다는 문제는 시장이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막혀서 못 산다는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합니다. 국가가 결정하면 기업은 설계를 바꾸거나 동맹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공포는 공장의 바닥이 아니라 지도 위에서 움직입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수입선 다변화를 말할 겁니다. 미국은 중국 의존 탈피를 외칠 겁니다. 그리고 그 구호들이 실제 현실에서 굴러가려면 누군가 중간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설계는 단순히 어디서 사오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정제 기술, 가공 능력, 재활용 시스템, 인증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연결까지 포함해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자마자 저는 한국 본사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머스크 발언 나왔습니다. 이제 자석은 산업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 리스크로 확정입니다. 일본 쪽에서 동맹 재편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 박지훈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우님,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윗선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엔 늦으면 끝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일부러 기내 소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작은 기침 소리가 섞인 그 웅성거림이 마치 세계의 불안처럼 들렸습니다. 정말로 멈출까? 정말로 더 막힐까?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배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걸요. 배운 공포는 실물 재고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협력사 테스트랩으로 갔습니다. 모터 시제품을 다루는 작은 라인이었는데 저는 그곳 책임자인 정민수와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요즘 자석 문의가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예전엔 단가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구할 수 있냐만 묻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가가 아닙니다. 인증된 자석을 제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냐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테스트랩 유리창 너머로 작은 모터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드럽게 회전하는 축을 보면서도 저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전이 재고가 있을 때만 가능한 평화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김연우님, 이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기술이랑 장비, 재활용까지 통제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즉시 떠올렸습니다. 수출 감소 숫자, 머스크 발언, 통제 확대, 세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 회의실에서 혼자 화이트보드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히토류는 광물이 아니라 허가다. 허가는 정치다. 정치는 동맹을 바꾼다. 마지막 줄을 적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일본 쪽에서 들었던 그 문장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건 동맹 재편 이슈다. 제가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본 쪽 단체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늘 쏟아지던 납기 문의가 뚝 끊기면 현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더 큰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나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김연우님, 관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급을 시장 문제로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 문제로 말합니다. 저는 다나카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수급이 국가 문제가 되는 순간 공장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장은 표정으로 움직입니다. 경영진의 표정이 굳으면 구매팀은 사인을 멈추고 현장 책임자는 라인을 줄이고 그 사이에서
납품받는 중소기업부터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치가 앉습니다. 그날 점심쯤 일본 뉴스 화면 캡처가 다나카에게서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다카이치가 대만 관련 발언을 강하게 내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날이 서 있었고 일본 안에서는 박수치는 층이 있을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박수가 아니라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히토류 같은 공급망은 감정에 반응합니다. 강경한 발언은 강경한 통제로 돌아오고 그 통제는 공장 사람들의 저녁 식탁을 먼저 흔듭니다. 오후에 사토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사토는 화면에 들어오자마자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베이징 쪽 반응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사토가 표정이 없다고 말할 때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치는 상대는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표정이 없는 상대는 이미 결론을 내렸을 때가 많습니다. 사토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수출 통제 관련 안내문 요약이었습니다. 문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적용 범위를 더 좁히고 수요처를 더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사토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대만 발언 이후로 더 빨라졌다고 봅니다. 외교가 산업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손가락 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단지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다음은 미국이고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미 머스크 발언으로 영향이라는 단어를 꺼내버렸습니다. 한번 공개된 영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공포를 공식 언어로 번역하는 순간 공급망은 더 경직되거든요. 그날 저녁 일본 협력사 중소기업 대표인 야마모토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마모토는 늘 밝게 괜찮습니다를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문장이 짧았습니다. 김연우님, 공장 멈출 수 있습니다. 직원들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정치가 강해지면 뭐합니까?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위로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물량과 일정과 확실한 계획이었으니까요. 밤에 일본 TV 화면이 단체방에 올라왔습니다.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었는데 패널들이 경제와 안보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에 히토류 자석 수급 불안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로 야마모토와 비슷한 처지의 중소기업 대표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치가 강해지면 뭐합니까? 공장이 서면 국민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산업의 비명으로 들렸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다나카는 평소처럼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조심스러움보다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김연우님, 관저 쪽에서는 계속 시장이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는 다릅니다. 일본 외무라인에서 메모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메모입니까? 다나카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금기를 깨는 문장입니다. 다나카가 보낸 메모 요약은 짧았지만 충격은 길었습니다. 한국과 공동 대응 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본 안에서 한국과 공동 대응은 단순한 실무 제안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추면 자존심은 먹고 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살 힘이 되지 않는 자존심은 결국 접힙니다. 그 접히는 소리가 저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사토가 그날 밤 다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토, 다나카, 스즈키가 들어왔고 저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스즈키는 눈 밑이 퀭했습니다. 스즈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라인을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줄이면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치가 더 가기 전에 숨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토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김연우님,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즉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일본 정치의 결정을 좌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 통제의 기준을 바꿀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배운 감각이 있습니다. 라인이 멈추기 직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가능한 연결을 찾습니다. 그 연결이 공급의 연결인지, 외교의 연결인지, 기술의 연결인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일본은 분명히 연결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실무 문장에 올리면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과 공동 대응 필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물량을 나눠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정이 반갑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인정은 책임을 부르고 책임은 결국 선택을 강요하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책상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품 납기가 아니라 국가의 카드가 움직일 차례라는 것을요.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따라 일본의 공장과 미국의 산업이 같이 숨을 쉴 수도, 같이 막힐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회사 로비를 지나치지 못하고 바로 회의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박지훈이 제 손목을 붙잡듯 이끌었습니다. 박지훈은 평소 현장 정리부터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정반대였습니다. 박지훈은 문을 닫자마자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현장은 잠깐만요. 지금은 윗선이 먼저 움직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일본 쪽 상황 요약이 떠 있었고 오른쪽에는 머스크 발언 캡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통제는 광물에서 기술로 확장 중.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광물만 막히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자가 됩니다. 기술까지 막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이 가진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훈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일본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장에 올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도 답을 내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답이라는 게 물량을 말하는 겁니까? 박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량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건 한 번 맞으면 끝나는 펀치가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훅입니다. 그때 회사 대외협력 담당자 윤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은 노트북을 열자마자 미리 저장해둔 영문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산업부 쪽에서 예전부터 밀던 정책이 있습니다. 10대 전략 핵심 광물 제자 원화율을 2030년에 20%로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공식 보도자료에도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갑자기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자원을 되살리는 나라가 할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숨이 트인 건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정책 목표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공장은 문장으로 안 돌아갑니다. 라인은 서류가 아니라 재료가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저는 윤서연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윤서연님, 그 목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에 맞출 수 있습니까? 윤서연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자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산업부 쪽 실무라인과 연결된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보통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는 요청인데 그날은 제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제가 국가 정책 회의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숫자로 말하지만 공장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저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보안이 유난히 엄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휴대폰을 잠시 맡기고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산업부, 외교부, 그리고 몇몇 기업 실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태가 이미 기업의 고통 단계를 넘어 국가의 선택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수출 감소 수치와 머스크 발언이 순서대로 뜨고 마지막에는 중국의 통제, 강화 보도 요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최대한 감정을 빼고 말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긴장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출 통제가 국가안보 명분으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정제, 가공, 장비, 재활용 관련 영역까지 거론됩니다. 특히 해외 방산, 반도체 수요처가 언급되는 맥락이 확인됩니다. 저는 확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순간 대비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해지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동시에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온 사람이 자료 한 묶음을 놓고 앉았습니다. 직접 이름을 먼저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이 사안을 보고받았고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이 사안을 단순 수급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재편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정할지 빠르게 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정할지, 이건 한국이 도와줄지 말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으로 존재할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정하게 현장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 숨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량만으로는 숨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사태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석은 인증과 규격이 얽혀서 급할수록 더 막힙니다. 그래서 한국이 낼 수 있는 답은 단기 물량과 동시에 중기 구조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건가 싶었는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쪽 담당자인 최민석이 제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요지는 한국이 단순 대체 공급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면 일본도 미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산업부 실무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자원화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 20% 목표를 현실 카드로 끌어내려면 산업 생태계를 지금부터 당겨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바로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목표는 멀리 있고 위기는 코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목표를 코앞의 위기로 당겨오는 것,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산업의 기술이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기자 이름이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을 움직이는 이름들, 자석과 소재와 장비를 쥔 이름들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의 진행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이재명도 민간과 손잡으라는 방향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박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이재용 쪽과 연결이 닿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재료 수급, 인증, 품질, 비용, 납기, 그리고 국가 간 신뢰까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 남아 화이트보드에 조건을 적었습니다. 단기 인증된 물량 확보, 중기 재자원화 라인 테스트 가속, 장기 기술 장비 재활용까지 포함한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일 것.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재용 쪽에 전달됐습니다. 내일 오전 첫 실무 미팅 잡힙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마모토
사토, 스즈키가 기다리는 건 선언이 아니라 돌아가는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버려진 걸 되살리는 일이 동맹을 되살릴 수도 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저는 아주 짧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꺼진 채였는데도 머릿속은 밤새 켜져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 적어둔 문장들이 어제보다 더 무섭게 보였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그 단어들은 계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표였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박지훈은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고 손에는 출력물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미국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관세, 공급망이 막힐 때 관세는 불에 기름을 붓는 단어였습니다. 박지훈이 출력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정리된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공급망을 더 강하게 쥐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도 줄을 세우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이 지금 제일 애매합니다. 중국과 충돌을 더 키우고 싶지 않은데 미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숨통이 필요하지만 그 숨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선택은 산업의 속도와 다릅니다. 산업은 오늘을 살고 정치는 다음 선거를 봅니다. 그때 윤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은 노트북을 열자마자 미국 쪽 연락 메일을 띄웠습니다.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해법을 내면 미국은 판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판을 연다는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판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불편함과 별개로 그 메시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 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고 누군가 대안 구조를 제시하면 그 구조를 미국의 성과로 포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였고요. 박지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김연우님, 미국이 원하는 해법이 뭘까요? 저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공급망을 정치 언어로 바꿔주는 해법입니다. 미국이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민군 겸용 논란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히토류 자석은 산업용이면서도 방산과도 연결됩니다. 미국은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이면 한국은 단순히 물량만 주는 게 아니라 명분까지 줘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일본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토였습니다. 사토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일본 산업계는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미국 관세 이야기 나오면 우리 쪽 비용은 2번 뛰는 겁니다. 저는 사토가 비용을 말하는 순간 이게 단지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비용이 오른다는 말은 살아남을 기업과 죽을 기업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사토가 이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어젯밤에 공장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저는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그 숫자와 정책과 동맹 이야기가 결국 누구의 월급날로 내려오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으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미국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미국 쪽 파트너사 실무 책임자였고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인사도 짧게 끝내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김연우, 옵티머스 프로젝트 쪽도 지금 일정이 흔들립니다. 머스크가 말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묘한 조급함을 들었습니다. 미국 실무자들은 늘 우리가 주도한다는 톤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날 마이클은 주도보다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마이클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중국 쪽 수출 허가가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의존을 줄였다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현실적으로는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의존을 줄였다고 말해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겁니다. 박지훈이 제 옆에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해법을 내면 미국이 판을 연다는 말, 그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스피커폰을 켠 상태였기 때문에 마이클도 들었을 겁니다. 마이클이 한숨 섞인 웃음을 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에 투자를 붙일 수도 있고 규제 트랙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한국이 안전한 트랙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저는 안전한 트랙이라는 표현을 다시 되짚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미국이 민감한 영역에 발을 담그지 않고도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안전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게 결국 한국이 짊어질 무게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사무실 안공기가 더 묵직해졌습니다. 윤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정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기업은 분기 실적을 보고 공장은 이번 주 납기를 봅니다. 정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쥡니다. 그 스위치가 내려오면 기업은 이유를 묻기도 전에 멈춥니다. 오후에는 일본 측과 다시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야마모토도 들어왔습니다. 야마모토는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더 아파 보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 얘기를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저희 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가 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야마모토는 늘 납기나 단가 같은 단어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숨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사토가 야마모토를 대신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이 어디에 설지 묻는 질문이 강해졌습니다. 스즈키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현장은 그런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인은 오늘 오후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스즈키는 말끝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스즈키의 공장에는 수백 명의 삶이 걸려 있을 겁니다. 수백 명의 삶은 토론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재가 들어와야 지켜집니다. 저는 회의 화면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한국이 왜 남의 불을 끄느냐는 피로감이었습니다. 한국도 힘든데 한국이 일본과 미국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기회라는 말이 잔인하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은 잔인합니다. 한국이 이 구조를 설계하면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동맹을 묶는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설계자는 앞으로의 산업 규칙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박지훈이 채팅창에 짧게 적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 저는 그 말이 무서우면서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프로젝트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있어야 정치가 설명할 수 있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언론이 기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박지훈과 둘이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도로도 평소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라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석이 들어가는 라인,
모터가 나가는 라인, 로봇이 서는 라인, 의료기기가 움직이는 라인. 그 라인들이 하나의 스위치에 의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공포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읽어줬습니다. 미국 쪽 비공식 메시지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법을 내면 미국은 판을 열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을 열어주는 건 미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 위에서 무엇을 놓을지 결정하는 건 결국 한국의 실행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해법이라는 단어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제자원화 라인을 당겨야 했습니다. 테스트를 당겨야 했습니다. 인증을 당겨야 했습니다. 정치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정치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가 아니라 서울의 한 작은 시험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수가 보내온 메시지 한 줄이 제 발걸음을 재촉했거든요. 김현우님, 중국 쪽 문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 라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홍보 영상에 나오는 깨끗한 하얀 연구동도 아니었고, 로비의 상장과 트로피가 늘어선 곳도 아니었습니다. 금속 분진 냄새가 은근히 남아 있었고, 작업자들의 손등에는 미세한 흠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가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를 배운 날 이후로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돌아가는 축과 숫자뿐이었으니까요. 정민수가 방진복을 입은 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민수는 악수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제 눈을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현우님,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중국 쪽은 통제 명분을 국가안보로 고정했습니다. 국가안보로 고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허가를 기다리거나 허가를 안 기다리는 구조를 만들거나요. 정민수의 말이 너무 단순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기다리면 죽습니다. 구조를 만들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부품 상자를 보았습니다. 모터 안쪽에 들어갈 샘플들이었습니다. 정민수가 샘플을 집어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이 바뀝니다. 성능이 바뀌면 인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민수는 손가락으로 부품의 각도를 조금 바꿔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급할수록 더 막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지금 딱 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급하니까 아무 자석이나 쓰고 싶지만 아무 자석이나 쓰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더 큰 규제가 붙습니다. 규제가 붙으면 더 막힙니다. 마치 늪이었습니다. 그때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훈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김현우님, 일본 관저 쪽 동향이 들어왔습니다. 다카이치가 국민 앞에서는 강경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산업 보고서 보면서 얼굴이 굳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이상하게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강경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도 결국 공장 보고서를 보면 굳습니다. 공장 보고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계로 읽히니까요. 박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즉각적인 숨통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성과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제도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윤서연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서연 메시지는 짧았지만 압박은 길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 확인 요청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제시할 트랙이 민군 겸용 논란을 피하는 구조인지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민군 겸용 논란. 그 말은 결국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구조로 공급하면 누가 어디까지 쓰는지 누가 보장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기술만으로는 답이 안 됩니다.
제도와 투명성과 추적 체계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자원화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정민수가 저를 생산 라인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테스트 장비가 둥둥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라인은 아직 완제품을 뽑는 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라인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시간만큼은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수님, 시간은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정민수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이면 일본 공장 한 곳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정민수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하루 차이로 계약이 살고 죽습니다. 한 달 차이로 협력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한 달 차이로 직원들이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마모토 같은 사람이 그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대통령실 쪽 회의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브리핑 형태였지만 분위기는 더 팽팽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빠르게 실행 가능한 시범 모델을 원합니다. 정책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림이 필요하다. 정치에 필요한 건 문장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언론에 필요한 것도 문장보다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현장에 필요한 건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라인입니다. 회의 도중 민간 쪽 앵커 역할로 이재용 쪽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접 얼굴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실무 라인이 명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재용 쪽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현장이 늘 하던 말인데 이제는 국가 최고 레벨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혼자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안정이 아니라 긴장으로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공장이 있고 그 공장들은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들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부품이 막히면 서울의 불빛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험 라인으로 돌아와 정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수가 종이에 간단한 표를 그려 보였습니다. 중국 허가를 기다리는 트랙, 제자원화로 시간을 버는 트랙, 동맹 공급망으로 구조를 짜는 트랙. 정민수가 표 아래에 조그맣게 적었습니다. 셋을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만 하면 무너집니다. 둘만 해도 부족합니다. 셋을 동시에 해야 정치가 흔들어도 공장이 버팁니다. 정민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김현우님, 일본은 정말 한국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남의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우리 불이 번지기 전에 방화벽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 순간 시험 라인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모터 축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안정적인 진동을 유지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민수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민수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단지 기계가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막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정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미국도, 그리고 한국 국민도 이 장면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쥐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되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장면을요.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수의 눈빛에도 초조함이 있었지만 그 초조함 아래에 아주 작은 확신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마모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 문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긴 문장이 사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딱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마모토에게 보낸 돌아가는 그림 한 문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체방에 공유됐고, 일본 본사 구매팀으로 전달됐고, 결국 관저 쪽 보고 라인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다나카가 전해왔습니다. 다나카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연우님,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이 깬 상태였고, 손이 먼저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새벽 4시 58분,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사토였습니다. 사토가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일본 관저에서 확인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한국이 줄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저는 목이 잠깐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물량이라는 단어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줄 수 있는 물량이란 단지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인증된 상태로 일정에 맞춰 책임 소재까지 정리된 물량이어야 하니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님, 일본은 물량만 원하십니까? 사토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물량이 당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저는 물량만 묻지 않습니다. 사토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관저는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움직일지를 묻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조건은 부탁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협상은 곧 관계 재정의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게 조건을 묻는다는 건 자존심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두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제번호였고 윤서연이 말하던 미국 쪽이었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숨이 조금 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연우, 일본이 움직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숨통이 급합니다. 마이클이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미국도 급합니다. 민군 겸용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트랙이 필요합니다. 마이클이 트랙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단순 공급이 아니라 규제와 투명성까지 포함된 트랙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오늘 공장을 살릴 숨통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민 앞에서 설명 가능한 정치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제도를 동시에 묶어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판은 깨집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되물었습니다. 마이클, 미국은 무엇을 안전이라고 정의합니까? 마이클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추적 가능성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설명 가능한 구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설계였습니다. 제자원화는 버려진 걸 되살리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떤 공정을 거쳤고 어떤 규격으로 나갔는지 그 기록이 있어야 민감한 영역이라는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라인에서 연결된 연락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름표를 받던 그날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구조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동맹이 흔들릴 때 한국이 무엇을 수출할지 정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를 수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납기와 단가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출할 걸 물건이 아니라 신뢰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일본 쪽 회의가 급하게 잡혔습니다. 화면에 사토, 다나카, 스즈키, 야마모토가 들어왔습니다. 야마모토는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먼저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부탁드립니다.
야마모토는 부탁이라는 단어를 똑바로 말하는데도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옵니다. 라인이 다시 켜져야 합니다. 스즈키가 야마모토 말을 받았습니다. 스즈키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이 빨갰습니다. 현장은 정치 토론을 못합니다. 부품이 들어오면 움직이고 안 들어오면 멈춥니다. 사토가 화면 아래쪽 자료를 띄웠습니다. 관저는 한국이 제시할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일본만의 조건이 아니라 미국도 함께 보는 조건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증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물량,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제자원화 기반의 트랙. 다나카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제자원화 트랙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설명했습니다. 원료의 출처를 추적 가능하게 만들고 공정을 기록하고 납품처를 명확히 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일본과 미국이 함께 신뢰할 수 있게 만들면 허가라는 스위치에 덜 흔들립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만 받으면 일본은 다음에도 같은 공포를 다시 겪습니다. 한국은 그 공포를 끝내는 구조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그때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새로운 인물이 회의에 추가됐습니다. 다나카가 메시지로 먼저 알려줬습니다. 관저 연결입니다. 잠시 뒤 관저 쪽 실무가 아닌 정치적 온도를 가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카이치였습니다. 다카이치는 첫 문장부터 단정했습니다. 일본은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다카이치는 강경한 톤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목소리 끝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멈추는 것도 원칙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다카이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정해 주십시오. 그 말은 요청이었고 동시에 항복에 가까운 인정이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조건을 정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저는 오히려 무서워졌습니다. 조건을 정한다는 건 책임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단어를 골라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물량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굴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첫째, 제자원화 트랙은 투명하게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납품처와 용도는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본은 단기 물량을 받는 동시에 중기 투자와 인증 절차를 함께 당겨야 합니다. 넷째, 미국은 민군 겸용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트랙의 규칙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도, 스즈키도, 사토도 말을 멈췄습니다. 다카이치가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카이치가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을 쓰는 순간 저는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외교 뉴스의 문장이 아니라 현장 라인의 생존 문장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트랙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도 규칙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이클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문장으로 움직이고 문장이 예산과 규칙을 끌어오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정민수 시험 라인으로 다시 갔습니다. 정민수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김연우님,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건을 우리가 정하게 됐습니다. 정민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정민수의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 긴장 해소에 가까웠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걸 더 크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로 조건을 정하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공장 바닥에서 나는 일정한 회전 소리입니다.
야마모토의 공장을 다시 켜야 합니다. 스즈키의 라인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원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면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 나고야 공장에 다시 불이 켜진 날은 축포가 터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더 선명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면 원래 시끄러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터가 회전하는 소리, 컨베이어가 일정하게 끌고 가는 소리, 토크 측정기가 규칙적으로 찍는 소리. 그 소리들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을 모두가 기도하듯 지켜봤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로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즈키가 공장 바닥에서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스즈키는 평소라면 정상화되었습니다. 같은 말로 짧게 끝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스즈키는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스즈키의 목이 자꾸 잠겼고 한 번씩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즈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그동안 들어본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도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야마모토는 공장 사무실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라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카메라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김현우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예의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생존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야마모토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생계가 끝났습니다. 야마모토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야마모토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 가슴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깐 끄고 시험 라인에 있던 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 숨소리를 듣고 알아챘습니다.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나고야가 켜졌습니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켜졌습니다. 정민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민수의 웃음은 뿌듯함보다는 안도였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섭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 켜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다음 분기에도 또 스위치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내려와도 버티는 구조가 남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미국 쪽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은 단어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숫자와 일정만 보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일정 재조정, 부품 트랙 승인 속도, 그리고 안전한 트랙이라는 문구가 언론, 대응 문장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은 역시 문장을 만들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건 정민수의 테스트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와 스즈키의 공장 바닥에서 울리는 진동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통령실 쪽 보고가 잡혔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에게 올라갈 최종 요약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가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승리 선언이 아니라 오해를 만들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자칫하면 누군가를 굴복시킨 이야기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조가 무너집니다. 굴복의 기억은 복수의 스위치를 부르니까요. 보고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께 이렇게 올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남을 굴복시키기 위해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멈춘 생명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문장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장면이 따라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면은 이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라인이 켜졌고 스즈키의 표정이 풀렸고 현장 직원들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이 문장에 힘을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윤서연이 제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현우님, 이 이야기는 한국이 공급자가 됐다는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정자가 됐다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동맹을 다시 묶는 방식이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제 노트에 적었던 한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건 자원 전쟁이 아니라 신뢰 전쟁이다. 그때는 문장처럼 적었는데 이제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정민수 시험 라인에 갔습니다. 정민수는 작업대 위에 놓인 자석 샘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연우님, 이건 버려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버려진 것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그 단어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원입니다. 자원은 캐는 게 아니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감동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정민수는 감동을 만들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그냥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진실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야마모토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짧게 말했습니다. 라인이 돌아가니까 직원들이 집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는 말을 잇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야마모토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김연우님, 정치 뉴스는 내일 바뀌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답장을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이렇게 큰 문장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노트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자원을 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되살리는 나라가 판을 바꾼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아주 작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결국 그 한 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자석 280톤, 전월 대비 8% 감소, 머스크의 영향 발언, 통제의 확대, 재자원화 목표 2030년 20%. 이 모든 숫자와 문장이 결국 어디로 내려왔는지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야마모토의 월급날, 스즈키의 라인, 정민수의 손 등, 그리고 어떤 가족의 저녁 식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시스템과 사람과 신뢰라는 걸요.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